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산하의 오역.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했었던 전쟁놀이였죠. 그때 그래도 그럴듯한 칼을, 그럴듯한 총을 깎고 만드느라고 몰두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렇게 멋있게 남들보다 좀 더 단단하게 멋지게 보이는 칼, 멋지게 보이는 장난감 총을 갖고 있으면 그게 참 이렇게 부러웠습니다. 네. 그러다가 좀 나이를 먹게 되면은 괜히 이상한 프라모델 같은 것을 사서 조립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또 더 취미를 붙이다 보면은 그 프라모델 탱크에 색을 칠하기도 하고, 디오라마라고 하는 그런 현실감 있는 그런 뭡니까? 조각이라고 할까요? 설치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들에서는 장난감이라도 총, 무기 이런 것을 팔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죠. 네. 산하의 오역. 과연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저 장군이 될 거예요. 어휴 씩씩하구나 그놈. 그러면서 얘따 이러면서 장난감 총을 사서 주는 그런 나라일까? 아니면은 야 끔찍하다 무슨 전쟁놀이니 하면서 이런 거 일리 줘 하면서 압수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는 나라일까요? 자, 오늘도 산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쟁놀이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 아니, 많이 했죠. 뭐 총 들고 왔다 갔다 칼싸움도 하고 총싸움도 많이 했죠. 그렇습니까? 네. 그게 저 어렸을 때 전투 컴뱃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빅머로라고 하는 배우가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외화로는 그거였었고 TV 드라마로서는 전우였어요. 네. 나시찬. 구름은 간다. 네, 라라라라라라. 비 끓는 용사들도 전선을 간다. 그리고 이제 MBC 113 수사본부가 있었고 추적이 있었고요. 추적. 예. 추적은 KBS였나요? 아니면은 TBC였나요? TBC였다가 KBS에서 방송이 됐었죠. 네, 이낙훈 씨, 고 이낙훈 씨가 뭐 그 당시에 장이용 씨, 그다음에 이정홍 씨, 많이들 기억하시네요. 많이 네. 근데 이런 수사 드라마, 방공 수사 드라마와 그리고 전쟁 영화들이 판을 치던 그 당시에 어린 소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는 뭐 또 항상 토요일 되면 그게 했었고요. 네. 배달의 기수 했었고요. 배달의 기수. 네. 항상 보면은 레이더가 딱 돌아가고 있다가 미사일 발사되는 거 보면서 뭐 이럴 때 통쾌함을 느끼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되게 거대한 하나의 병영 국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암동에 가면은 제 직장 근처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 지금요? 예.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 사진이 정말 이건 남한인지 북한인지 잘 모를 만큼 이를테면은 뭐 이 소녀들이 총을 메고 격리를 하고 있거나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건 북이건 양쪽 다 상당한 어떤 병영 국가로서 서로 대치 중인 상태였고 전쟁이란 말들이
되게 흔했던 실제 저희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른바 공비들이라고 해서 네네. 이런 북한이 보낸 무장 공작원들이 사람을 죽이고 다니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귀하지 않았었어요. 공비라는 이름 자체가 공산 비적이라는 말. 그렇죠. 예, 거기서 나온 말이었죠. 예, 공산은 앞에는 이데올로기적인 거고 비적이란 것은 그야말로 도적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 그 당시에 7, 8년쯤에 출몰했던 그 북한 공작원들은 사실 공비라고 불려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막 그냥 사람 어디 나무를 캐놓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68년 삼척 울진. 그 뒤에도 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78년 7군조에 충청도에 상륙을 해서 예. 뚫고 올라갔어요. 저기 쭉 북상을 해서 네네. 결국 못 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사건도 있었고 상당히 뭐랄까 이 전쟁의 공포 그다음에 이른바 북한 공산당의 어떤 공포가 꽤 클 때였어요. 그걸 이용하게 됐지만 실제로 남북 모두가 그만큼 적대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아웅산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북한이 이건 정말 전쟁 행위였거든요. 전쟁 행위였죠. 일국의 어떤 그 대통령과 네. 이 내각을 전멸시키겠다는 네네. 그건 정말로 중대한 도발 행위였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할 만큼 남북의 적대 상황은 컸죠. 양쪽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나요?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안전장치가 있다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다음 기본적으로 한국은 작전권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어떤 전두환을 옹호할 마음은 초도 없습니다만 아웅산 때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 이제 휘하 장군들한테 이제 장군들을 흥분했다고 합니다. 넘어가겠다. 네네. 김일성을 자루에 넣어오겠다. 근데 내 명령 없이 한 발짝 움직이면 그건 반역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분단국가, 그러니까 물론 살인마이긴 하지만 이 분단국가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담입니다만 요즘 같은 때.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1983년 2월 25일 얘기. 네. 예. 그러니까 그때 1983년 2월 2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정확히 시간 밝히면 오전 10시 58분이었습니다. 예, 10시 58분. 근데 갑자기 대한민국에 아주 급박한 경보가 울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 지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공습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때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고 그래요. 그때 이 방송했던 분에 따르면 정말 자기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종전 후, 휴전 후 처음으로 공습 경보에 실제 불이 켜진 것이다. 그걸 보고 나 또한 거의 정신이 없었다. 이게 하시는데. 그러셨군요. 사람들은 일단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15일인가? 훈련일인가? 민방위 훈련인가? 근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계속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때 짧은 한 5분이었는데 정말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애들은 놀라서 울지도 못했고 어떤 아이고. 그냥 짐을 싸게 됐었고 사람들은. 네. 그 다음에 오후 달려나가서 어떻게 하나 하게 됐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당시 이제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거는 미그 19기가 기순한 겁니다. 기순한 건데, 근데 울릉도에 가던 배 안에서는 이게 방송이 막 처음에 경보는 들었어요. 근데 그 뒤 방송이 미그 19 수원 나오니까 그 미국이 19대가 서울을 공습 중이다. 라고 얘기가 되면서 이 배 안에서 패닉이 일어났대요. 빨리 돌아가자. 그렇게요. 아니 일단 울릉도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당황했던 거죠. 아이고 엄청나네요. 정말 그때 군인들은 더했죠. 거의 비상이 울려 퍼졌을 것이고, 탱크병들은 위장 막 걷었을 것이고, 정말 이제 전쟁이구나. 눈에 많은 것이 오갔겠죠. 전쟁 그리고 엄마.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군에 계신 분들은 이제 1968년도에 그 김신조 사태 때 그 김신조를 기억하는 것처럼 아마 이분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이웅평. 이웅평. 예, 이웅평. 예, 저도 기억합니다. 예. 그 촉인장의 5분을 빚은 사람이었죠. 조선인민군 공군 대위였습니다. 이웅평이었습니다. 근데 공습 경보는 5분 뒤 해제가 됩니다. 미그 19기가 이제 수원에 내린 거죠. 수원 비행장에. 근데 어떻게 오게 됐냐면 당시는 이 팀 스프리트 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팀 스프리트. 예. 근데 북한은 항상 이걸 북침 훈련을 규정을 해놓고 있었고요. 항상 훈련이 시작되면 동시에 전 태세를 운영했죠.
그러니까 훈련하면은 우리도 전시다. 아, 예, 해가지고 예. 막 그냥 땅굴 들어가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역시 이 미 공군이 뜨니까 같이 비행기가 뜬 거예요. 네, 네. 북한 공군도. 북한에서도. 근데 이제 편대 비행 하다가 갑자기 이용평의 비행기가 빠진 겁니다. 그냥 날라온 거, 나무로 날라온 거죠. 아니, 그럼 뭐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네. 순간 이제 사실 이 비행기란 것이 네. 전투기란 것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긴 그러니까 하죠. 이게 네. 평남 개천에서 황해도 쪽 왔다고 한다면 네. 돌려서 남쪽으로 쫙 쏴버리면 네. 실상 뭐 그 순간 상황 파악해야 될 것이고 네. 뭐 등등이 있다고 할 때 쫓아올 상황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분 안에 넘어버리니까. 서울 부산 갈 때 얼마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 글쎄요. 항로가 네. 저희 항로가 민간 비행기도 네. 항로가 이렇게 갑니다. 거의 C자 같이 갑니다. 이렇게 멀리 갑니다. 이렇게. 예, 멀리 돌아가죠. 네. 이유는 직선으로 가면 너무 이거 낭비가 돼요. 어떻게 이건 올라갔다가 바로 앉는 상황이 됩니다. 아. 그만큼 우리 땅이 좁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전투기가 한번 쏴버리면 네. 빡 달려버리면 실상은 이게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몇 분 내에 넘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공포대가 뭐 할 상황도 못 되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이쪽에서 보면 갑자기 훈련 중 같이 떠오른 미군 북한 공군 편대 중에서 한 대가 갑자기 남쪽으로 오는 겁니다. 네. 비상이었죠. 네. 야, 그때 무장도 했을 텐데. 그렇죠. 사태 파악을 하고 그때 이제 재빨리 연평도 네. 상공에서 만나요. 네. 한국 공군기들이 떠올라 가지고 이제 네. 그 대응을 하는데 네. 이제 그랬다가 이 날개를 이렇게 저었대 이렇게. 아, 그래요. 그렇게 귀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인도를 받아서 손에 착륙한 거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봤을 때 날개가 그 위아래로 예, 예.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예. 귀순하겠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엄청 북한 쪽도 따라왔었대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공군기들이 경고를 하니까 돌아갔고 네. 이제 이용평 대위의 비행기 남으로 받아들인 것이었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와서 얘기하기로는 귀순 이유는 가끔 비행기 수신기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남한 방송을 들었고 자유로운 한국 생활을 동경하면서 북한과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네. 하는 생각했다고 기순 이유를 얘기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왜 정확히 모르겠죠. 어쨌건 그 전두환 정권에게는 일종의 횡재였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지의 전투기였던 미그 19기가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미그 19기라면은 사실은 서방에 알려져 있긴 했습니다만 좀 약간 구시긴 했지만 그래도 네. 통째로 온 건 처음이었죠. 아, 그게 예. 그 당시에 그 북한의 예. 주력기였어요. 그렇죠. 최신얘기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없습니다. 예. 주력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제였습니까? 예, 중국제였습니다. 중국에서 카피 생산한. 그렇죠. 그러면 좀 귀하기도 했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플러스 자유를 찾아 기순한 괴뢰군 조종사. 이거 얼마나 이 선전에 좋겠습니까? 호재였죠. 게다가 예. 잘생겼어요. 예. 저 기억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이날 비가 왔을 거예요. 예,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환영, 예, 그러니까 보통 기순 용사들은 그냥 텔레비에서 그렇죠. 기자회견 한번 하고 마는데 예. 이 사람 왔을 때는 여의도 광장, 맞습니다. 지금 여의도 공원입니다만 예. 옛날에 비행장이었고 모이면 100만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예. 그 광장에 서울시내에 있는 학생들 다 동원해 버렸어요. 예. 저도 갔어요. 제가 뭐 했냐면 우리 반에서 출석 불렀어요. 그래서 출석부에 이렇게 온놈 안 온놈 다 왔죠. 다 체크하고 4월 14일이었어요. 비 왔어요 그날. 네, 봄비가 주룩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예. 그때 동원된 인파가 130만 명이다고. 그러니까 130만 명이면은 그 당시 서울 인구의 한 6명 중에 1명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서 이용평은 이제 주민등록증과 정착금을 전달받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태극기를 흔듭니다. 네. 이제 이용평은 남한 시민이 된 것이었죠. 그는 한국 공군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계급도 받고 또 계속 군 생활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소령의 계급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보다 한 높여서 그리고 결혼도 할 걸요 아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는 조종사는 못 돼요. 그러니까 주특기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유야 알 수 없겠지만 짐작은 갑니다. 이를테면 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근데 그 뒤에 오신 분들은 이제 한 분 더 오시는데 그분들은 그 주특기를 받아요. 조정으로. 웬일이지?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됐겠지만은 이제 그 이용평 소령은 이제 또 결혼도 하죠.
결혼하는 거는 이제 그때 이제 그분을 가르친 어떤 이 남한생활 가르친 교수의 딸이었어요. 아, 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이용평의 생애는 참 그 뒤에 그렇게 뭐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그 스트레스 있겠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7남매 장남이었어요. 이북에서. 네. 근데 만약에 이용평 씨가 넘어온 다음에 그 가족 어떻게 됐겠나 생각을 하면 이를테면 팬텀기를 공군 소령이 몰고 올라갔다. 네. 그 가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 개인은 그 사람은 그 죄책감과 거기 시달렸을까. 제일 가깝게 예. 같이 편대 비행을 했었던 예. 그 동료 조종사. 그렇죠. 그리고 비행단은 뭐 편대장. 초토화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그는 그 스트레스를 평생 겪어야 했고요. 네. 그걸 떨치지 못했고 또 하나가 이제 그거였습니다. 이북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좀 약간 좀 너무 황당한 편견. 이를테면은 뭐 남한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이를테면 이용평은 그렇게 한번 그 수레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부인 얘기일 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다든지 또 오호 담당제 같은 거 그건 참 답답했다. 오후 담당제는 네네. 그 교사나 지식인들이 낙후한 농촌 문화를 도시화시키기 위해서 5명을 책임지고 도와주는 것일 뿐이었다. 아, 그러니까 그 5집들 묶어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가서 교양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거였지. 무슨 오 담당이 아니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면서요. 맨날 물어보고 거기는 뭐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라고 무슨 뭐 별종 취급하고 네. 하는 그것도 너무 깝깝했던 거죠. 하지만 거기에 또 솔직히 답하면 네. 또 누가 부를지 모르죠. 아, 너 역시 넌 빨갱이구나라고. 예. 그러니까 또 뭐 1000번 삽질하고 한번 허리 펴기 운동을 한다. 네네.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은 또 얘기할 수 없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말이 되겠어요? 하지만 얘기할 수도 없고 침묵하면 속이 터지고 그러니 내 간이 서였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그 새마을 운동도 예. 사실은 북한에서 성과를 거둔 천리마 운동을 보고 본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천리마 운동을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나쁜 거라고 인민을 착취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걸 왜 남한에서 왜 배워 그거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용평 씨는 대령과 진급을 했지만 별은 못 달았고요. 네. 이제 간경화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 깝깝함과 그 죄책감 때문이었겠지만 술을 꽤 많이 먹었고 그 이제 아내가 매우 정말 열심히 간호를 했지만 네. 병세는 악화됐고 또 이제 그 플러스 가장 심했던 거는 이른바 그 공포였습니다. 뭐였냐면은 북한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였죠. 그래서 그 독극물 탐지할 수 있는 은제품을 쓰게 했고요. 네. 그리고 가게는 한 곳에 못 가게 했대요. 단골로는. 아. 혹시 거기에 뭘 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또 이웃에서 떡이나 네. 또 우유 배달도 안 먹었대요.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더 예민해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약을 숨기거나 버리기 일쑤였고 주위 사람들을 다 의심했대요. 네.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몸이 약해지니까 네. 마음도 약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거의 생명을 포기해 가던 상황에서 이제 장기 기증자의 간을 이식하는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희망을 찾지만은 끝내 그 이식한 간이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됐고 2002년도에 그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시죠. 시운이나 됐을까요? 예. 아이고. 그가 왜 기술을 돌려 남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뭐 굳이 따질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 역시 어떤 분단이란 거대한 장벽 아래 짓눌렸던 불행한 영혼이었죠. 네. 그의 출연만으로도 수천만이 얼어붙었던 그런 분단 시대의 풍화였고요. 또 가족을 버리고 그 휴전선을 넘어야 했고 또 떠나온 조국에 대한 편견에 괴로워하면서도 또 선택한 나라에서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어떤 분단된 나라의 젊은이였고 또 중년이었습니다. 근데 참 요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우리의 북한과의 끈이었던 개성공단이 이제 끊겨버렸고. 네. 정말 이게 가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른바 5호 담당제가 이웃을 감시하기 위한 어떤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그런 장치였다. 네. 그런 사회가 이북이었다라고 굳게 믿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과연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북한에서 한국의 남한의 반상회가 실은 감시체제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그냥 웃죠. 네. 자, 이웅평이라는 이름 기억하면서 뭔가 좀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음악 하나 듣고 그리고 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저 멀리 저 산마루에 우리가 선곡을 해놓고도 좀 그렇다, 그죠? 갈 수 없는 고향. 네,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짠해집니다. 네, 뭔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네. 예. 다른 얘기인데 또 군인 얘기네. 예, 군인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역시 또 이용평 그 대령님 같이 네. 어떤 그 좀 슬픈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이오지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유황도. 유황도라는 네. 섬인데 이 섬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아주 큰 전투가 있었죠. 네. 근데 지금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은 네. 이 동상으로 큰 어떤 만들어진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바로 이오지마의 어떤 정상 그 최고봉인 네. 스리바치 산에 네. 성조기를 꽂는 6명의 병사의 동상이죠. 네. 아마 사진 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영화로 나왔었죠? 그렇죠. 예, 이오지마의 아버지 성 편지도 깃발. 있고 또 예. 이제 특히 아버지 깃발. 예, 예.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6명이 그 아주 큰 성조기를 꽂는 아주 극적인 모습이에요, 정말로. 1945년 예. 2월 23일이었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이오지마 상륙은 2월 19일이었어요. 예. 근데 나흘 만에 이제 일단 미군은 그 이오지마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던 거죠. 네. 상륙 첫날 해안가에서 이제 좀 피해를 입은 것을 고려하면은 거기에 비하면 이 산 정상은 쉽게 올라갔어요, 오히려. 그러게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이 진 게 아니라 네. 그 수비대 자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그 구리바시 중장이 구축했던 지하 갱도로 다 숨어버린 겁니다. 구리아바시 중장. 예, 예. 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전투가. 하지만 어쨌건 그 이제 정찰대 이 해병대가 그 정상에 올라갔고 네. 그걸 꽂은 거죠. 네. 근데 자 이오지마 앞바다에서 이제 그 장면을 봅니다. 야 드디어 올라갔구나.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미국 해군 장관이 그걸 봅니다. 네. 저 성조기는 500년간 해병대 상징이 될 거요. 우와. 그러니까 모든 함대에 다 올라와서 환호합니다. 심지어 부상병도 올라옵니다. 이 사진 워낙 유명해요. 예. 네. 근데 사실은 그때 그 깃발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처음 꽂은 깃발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성조기 세운 걸 본 그 대대장이 네. 아, 저 깃발이 의미 있겠다. 네. 근데 이건 우리 대대께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깃발을 가져와서 대대에 보관하는 대신에 야, 이걸 걸어. 그러니까 더 큰 거를 줍니다. 폼 나는 걸로.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죠. 네. 이제 사실상 이 장면 되게 연출된 것이죠. 이제 세팅 끝나고 네. 자, 하이 큐 해서 올려 하면서 찍은 겁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찍은 그 어떤 이 정상을 정복한 순간 찍은 게 아니고요. 네. 재현한 거군요. 그러니까. 예, 재현한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조 로젠탈이 찍었는데, 근데 이제 이 장면을 그린 게 그 영화였죠. 아버지 깃발이었죠. 아버지 깃발.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처음에 세워진 깃발도 아닌 네. 이 연출된 깃발의 사진이 대박이 나면서 네. 여러 운명이 바뀝니다. 우선 처음에 올라가서 깃발을 꼽았던 그분들은 아예 언급이 안 돼 버려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였는지 생각 안 하고 네. 이 꽂은 게 누구예요? 연출할 때 누가 꽂았냐? 심지어는 거기에 없었어요, 현장에. 네. 근데 네가 했다고 해라고 해서 6명이 맞춰집니다. 왜냐면은 몇 명이 죽어요. 그 뒤에 전투에서. 전사를. 예. 네네. 그래가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은 실제 현장에서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네.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너 아니야, 임마. 근데 네. 재밌는 건 그 사람은 얼굴이 안 나와요. 네. 근데 뒷모습만 보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알아봐요.
얘 내 아들이다. 얘 내 아들이다. 네. 근데 실제로 그게 맞다고 밝혀지죠. 그런데 그 아들은 이미 6명에 빠져 있는 거죠. 아, 전사. 결국 인정이 되긴 됩니다만은 결국 3명만 살아남아요. 6명 중에서. 네. 근데 이제 그 3명은 영웅이 돼서 미국으로 귀환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사실은 그 사람들은 되게 황당한 거죠. 나는 사실 거기 있었나 내가? 뭐 이런 상황인데 네. 갑자기 막 영웅이 된 거예요. 그냥 뭐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원이 됐을 뿐인데. 그렇죠. 물론 같이 목숨을 걸고 싸우긴 했지만. 그렇죠. 자기만 싸운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 표현은 적당한 때, 적당한 장소에 있은 것 뿐이지. 네. 내가 뭐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쟁의 행가래를 받다가 전쟁 끝난 뒤에는 아무도 안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행가래 쳐주다가 그냥 와 그러다가 세 번째 올리고서 그냥 빵 떨어지고. 네, 떨어져 버린. 네. 일생 동안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인디안 아이라 헤이즈의 삶은 참 기구합니다. 그는 그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산 정복 전투에는. 네. 근데 사진 찍을 때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항을 거두른 거예요. 네. 그 맨 왼쪽 깃대에서 이제 그 손을 맨 왼쪽에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아이라 헤이즈인데. 예, 깃발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인디언이었기에 더 큰 hon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한 인디언이었기에 그 낙폭이 컸어요. 떨어진 낙폭이. 그러니까 헐리우드 스타들과 함께 시니어 미국을 하소서 뭐 축배를 든 다음에 거리에 나오면 당신 영웅 맞는데 술 안 팔아 나가요. 라는 말 들어야 됐고요. 우리 집은 유석인정 안 받아. 1940년대니까. 우리 집은 당신 영웅은 인정하는데 우리 집에서 술 안 팝니다. 나가시오. 하는 말 들어야 됐었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하긴 그때 뭡니까 최초의 메이저리거 제키 로빈슨 이런 사람 같은 경우도 메이저리거긴 하지만 이미 그때는 전이었죠. 제키 로빈슨은 그 뒤에 나오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쟁 끝난 뒤고 이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왔던 영웅도 그랬었는데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로젠탈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로젠탈은 헤이즈가 바로 그 사진 찍은 사람. 영웅 그럴 때만 난 진절머리 납니다. 죽은 사람 생각이 나서 난 영웅이 아니요. 당신이 그 사진만 안 찍었으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괴로움과 이 어지러움을 이제 술로 해결하려고 했죠. 이용평 드령같이. 근데 고향에 이제 그걸 차렸다고 해요. 주유소 차리고 했는데 이 주유소를 차렸지만 그 앞에 동상이 있었고요. 그 모습에 사람들은 기름 넣고 와서 사진 한 찍읍시다. 사진 찍고 또 한 잔 권하고. 그래서 또 술 먹어요. 그러면 또 술 먹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할리우드 스타의 딘 마틴이 고용도 했었고요. 또 본인도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술에서 못 벗어나고 50회 이상 체포됩니다. 음주 사고로, 음주 운전 뭐 등등으로 해서 또 문제는 이오지마 옛 이제 싸운 사람들이 와서는 이 거짓말쟁이야. 욕을 하면서 폐기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얘는 거짓말쟁인 거죠. 그렇죠. 너 거기 없었잖아. 없었잖아. 왜 우리 죽음을 갖고서 네가 영웅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은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근데 거의 폐인돼가도 아이라 헤이즈는 그의 나이 33살 되던 해 겨울에 1955년 겨울에 들판 배수로에서 동사한 채 발견됩니다. 엎드려 죽은 시신 주변은 막 토사물과 피가 범벅이 돼 있었고. 그 미국 가수 자니 캐시가 노래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되게 좀 그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전쟁이 터지고 아이라는 자원 입대를 했다. 하지만 백인의 탐욕을 잊어버렸어. 아이라 헤이즈는 영웅 돌아왔고 환영받았지만 와인을 마시고 연설을 했고 훈장받았고 모두가 그와 악수했지. 하지만 그는 단지 인디언이었어. 음식도 친구도 기회도 없었지. 아무도 아이라가 뭘 했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니 캐시는 미국의 전설적인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컨트리 가수였죠.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높건 낮건 역사 속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고 또 우리 한국에도 정말 이 다이나믹 코리아에는 정말로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기리고 본보다 마땅한 분도 계시겠죠. 근데 행여 헤이즈 같이 그 무기에 짓눌리다가 영웅이라 떠받듦을 받다가 그냥 그 떠받들
붙들던 손들에 의해 내쳐진 그런 분들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고 싶은 날이 되겠습니다. 네, 고 이웅평 대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아이라 헤이즈, 잊혀진 영웅 아니면은 어쩌면 영웅이 아니었던 그런 분들인데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둘 다 스스로 몸을 학대하고 정신을 학대한 거지만 그만큼 순결한 영혼의 그렇죠. 그래 소유자구나, 마음이 약한 분이었구나, 예. 그냥 평범한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네, 이들을 이렇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켜주지 못한 그러한 인류의 역사라는 네. 사나이 오역. 이 에피소드를 끝내면서요. 이 아버지 이름으로와 더불어서 쌍둥이 영화 비슷하게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었던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일본군의 시각에서 본. 그러니까 그 사실 이오지마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많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사연이 얽혀 있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사실은 가장 잘 싸웠던 네. 이른바 효율적으로 이 미군들 공격 저지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구리아바시 중장이 네. 일찍이 미국에서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전쟁에서 질 거지만 그래서 끝까지 그 항전하기 위해서 예. 다른 장교들 함께 특히 다른 장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서 진지구축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해변을 상륙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싸우는 전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을 많이 괴롭혔죠. 아무튼 그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의 메인 타이틀 듣겠습니다. 네,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의 그런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안 됐다고 하죠. 예. 왜 일본군이 멋있게 그려졌다고 맞습니까? 예,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안 됐다는 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이오지마가 됐던 아니면 오키나와가 됐던 나우루가 됐던 과달카날이 됐던 소위 말한 남양군도 라고 했었던 그 지역 태평양 전선에서 수많은 조선인 군속 그리고 조선인 위안부, 조선인 병사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헐리우드 영화에서가 됐던 아니면 일본의 드라마가 됐던 전혀 언급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언젠가 우리 사나이 오역에서 그런 얘기들을 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래도 몇 건 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군인의 이야기, 1980년대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그런 군인의 이야기, 또 이오지마에서 생가사를 오갔었던 그런 군인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그러네요. 뭐 재밌는 얘기 없을까요? 오늘은 좀 계속 약간 좀 뭐랄까, 소재가 네. 그런 식의 그렇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려는 이 사람도 되게 좀 아주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네. 또한 동시에 약간 이해가는 구석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민족한테는 그렇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인데, 네. 혹시 배정자라고 아십니까? 배정자 하면 저는 앞에 수식어가 기억이 나요. 예. 요화. 배정자. 네. 남성적인 시각입니다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배정자라는 여자 같은 경우도 사실 참, 이분이 죽은 게 1952년도 2월 27일 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분 잠깐만 얘기만 요화 배정자 이 정도만 듣고 이분이 일생이 어땠다는 것은 몰라요. 모르시겠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군 밀정입니다. 일본의 일본의 앞잡이였죠. 일본의 앞잡이. 예. 근데 이제 이 사람 일생을 쭉 훑어보면 조금 좀 뭐랄까 참 영화의 소재로 삼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짚어보죠. 예, 짚어보죠. 그 고향은 김해 쪽이었다고 해요. 김해가 동네, 그 부산 쪽이었는데 남쪽이었는데 밀양부의 아전이었던 아버지가 역모 혐의를 쓰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관비가 돼 끌려가요. 네. 근데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눈이 물었다고 한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이 배정자 아니 그때까지 이름이 배분남이었다고 해요. 분남. 예. 근데 그 배분남의 어떤 이 팔자는 참 기구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아버지는 죽고 엄마는 눈이 멀고. 그러니까 이후 절에 맡겨져 가지고 이제 승려 수업도 받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여자 또한 뭐 연불을 내고 경 읽을 팔자 안 했던 것 같아요. 집을
저를 뛰쳐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를 헤매든 어떤 유리거실 가던 중에 아버지와 친했던 동네 부사를 만납니다. 동네 부사. 예. 그래서 어떻게 돼가지고 아이고 내 불쌍하구나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부산시장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개화파 인사로서 일본에 망명와 있던 안경수 이제 군부대신 출신인데 네. 만나게 되고 또 이제 그 김옥균과도 연을 맺습니다. 김옥균은 이 불쌍하지만 되게 총기가 감도는 이 소녀를 되게 잘 돌봐줬고요. 소개한 게 이토 히로미입니다. 하필이면. 예. 야. 그러니까 이토 히로미는 그냥 배분남을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르쳐요? 예, 공부를 가르친 거죠. 근데 공부도 가르치지만 기본적으로 이또는 이 소녀를 갖다가 얘 참 영리하고 하니까 밀정을 써먹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예. 뭐 혹자는 이또가 뭐 배정자를 뭐 아들 낳겠다는 말도 있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건 이또는 배분남한테 이름을 줍니다. 다야마 사다코 정자. 그렇군요. 예. 그래서 배정자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이또의 만남은 이제 그녀의 일생을 그 누구보다 일본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또 히로미는 일생일 때 은인이 된 거예요. 배정자에. 그러니까 이 조선 땅에서는 관비가 되고 아버진 죽임을 당하고 어머니는 눈이 멀고 그 고생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네. 바닥을 굴렀겠죠. 그 와중에서 이른바 좀 사람 대접을 해준 게 이또였고요. 개인으로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예. 민족 의식이고 뭐고 필요 없이 자신을 아니,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아주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뭐 솔직히 아니야말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 배정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일본의 어떤 앞집에 대갑니다. 네. 그래가고 처음에 이제 김옥균의 밀서를 들고 들어와요. 국내에. 근데 이제 체포됩니다. 아주 곤욕을 치르고 또 일본으로 쫓겨납니다. 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진입에 성공을 해요. 그건 재밌는 거는 을미사변 때 이제 민비 살해에 가담했던 우범선,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였죠. 예. 그분을 그 양반을 암살을 한 고영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편지를 받고 이제 이용합니다. 배정자가 그걸 준 거죠, 고영근이. 그러니까 네. 고영근은 고종의 충신이었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한양의 상류 사회에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네. 그녀의 이제 빼어난 미모와 화술, 유창한 일본어 등등은 이 고종 황제의 신임을 끌어내기 충분했죠. 그랬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스파이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녀가 이제 밀정 정보원으로서 진가를 발휘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 고종이 한 번은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러일전쟁 직후에 직전에 대한제국은 중립이다 선언했지만 일본은 그걸 무시했죠. 네. 일본은 대한제국 땅에서 전쟁을 벌였고요. 네. 그때 친러파들이 고종을 평양 아니면 아예 그냥 러시아령으로 몽진시킬 계획을 수립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고종 황제가 배정자한테 너도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만 뽀록이 난 거죠. 아이고. 근데 그뿐이 아니고 이 배정자는 그 이후에도 전쟁이 한창 이제 벌어지던 만주올판이나 등등을 무대로 엄청난 스파이 행각을 벌입니다. 네. 정말로 유능한 스파이였어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한테 이또의 서한을 전달했다가 네. 너무 그 서한이 오만 방제했기 때문에 네. 너시 귀양가 해서 뭐 부산 영도에 귀양가게 됐었고요. 네. 하지만 또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의기양양 돌아왔고요. 네. 가장 절정기는 이또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있을 때였을 겁니다. 통감이라는 것은 통감부가 설치된 게 합병되기 전에 예. 이제 통감부가 있었거든요. 정미 7조하기 위해서 예. 1907년에 설치되었던 통감. 거기에 초대 통감으로. 네. 그때 거의 조선을 주물렀죠. 그녀에게 이또 히로부미는 거의 절대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또가 이제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고 죽었을 때 네. 그때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대요. 배정자는. 그때 그러니까 나이가 한국 나이로 40살 정도였을 때네요. 예.
그러니까 하지만 이 그녀는 어렸을 때 네. 10대 이후에는 거의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일본 사람이 되고 싶어 했고 또 일본인으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는 그 이토 히로부미의 어떤 얘기들 일본이 동양의 맹주로서 네. 조선이나 어떤 걸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거기에 충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술국치 때 그때 아파서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 누워서 만세 불렀대요. 그러면서 회복이 됐겠군요. 모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조선을 보호해야 하고 나는 일본을 위해 일하겠다. 그런 생각이. 예. 그러니까 이토가 죽은 뒤에 그녀를 알아본 것은 헌병사령관 아카시였다고 해요. 아카시. 예. 그는 만주와 시베리아 출병하는 일본군에 파견합니다. 그 배정자를. 그리고 그녀는 그 미모 화술로 만주를 누비면서 네. 충성을 다해요. 일본한테. 그 와중에 그는 그 마적의 포로가 되기도 했고요. 아이고. 그 와중에 또 마적 두목과 동거를 하면서 정보를 캐내기도 해요. 야, 보통 수완이 아니군요. 네. 보통 스파이로 치면 정말 훌륭한 능력이 보이자였죠. 생존력과 예. 그 수완. 네. 그 뒤에는 이제 그 만주 일본 공관에 근무하면서 네. 그 이 만주 지역의 동태를 할찰하고 예. 조선인들을 딱 감시하고 또 친일 단체를 만들고 하는 그런 수완을 발휘했고 네. 이 공으로 중추원 참의까지 오릅니다. 벼슬까지. 예. 그러니까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이른바 친일파였어요. 아니 그냥 일본인이었어요. 그냥 일본인일 수도 예. 있겠군요. 일본인이죠. 네. 일본인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적의 자식으로 관비가 됐다가 네. 기생으로 팔려가게 됐거든요. 또 여성이 됐다가 네. 하지만 그 아무도 안 돌보는 그런 땅을 떠나서 일본 사라했던 그녀에게 사실 민족 의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조선이란 두 글자는 그냥 멸시와 천대의 눈길과 귀퀴한 냄새와 남루한 입성의 사람들 네. 그걸로 기억됐겠죠. 이른바 헬 조선이었겠죠. 그녀에게는. 근데 그녀는 참 이제 그 남편을 많이 갈아치웠어요. 남편을 몇 명 갈아치우고 심지어는 그녀가 이제 환갑 때쯤에도 네. 30년 연하의 애인을 두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그래서 요화라는 말이 그렇죠. 나온. 예. 그녀에게 이 정말 에너지 넘치는 여자한테 네. 조선은 과연 어떻게 비쳤으며 네. 그 당시 일본은 또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숭배할수록 그에 반하는 대상은 네. 경멸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기독교 어떤 종교에 빠지면 타 종교를 멸시하듯이 어떤 사상에 빠지면 타 사상은 매우 잡스러운 게 되듯이 그게 힘이든 신이든 돈이든 마찬가지겠죠. 배정자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한테 빠질수록 조선은 한심해 보였겠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마음들은 좀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도 보이지 않나. 뭔가 하나 꽂히면, 뭔가 숭배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하찮게 보이고 멸시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분의 일생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구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지만. 네. 근데 이제 해방이 왔습니다. 그녀는 반민특위에 바로 끌려가죠. 6명이 끌려가요, 여자가. 예. 여자가 총 6명이 끌려가는데 그 가운데 뭐 부동의 1순위였죠. 근데 그 당시 반민특위나 어떤 그 친일파들의 변은 되게 좀 약간 찌질하거든요. 이를테면 그렇죠. 뭐 서정주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길 줄 알았다. 변명을 하거나 아니 이광수 같이 나는 민족을 위해 친일했어. 뭐 이런 식의. 그런 거와는 달리 일본 제국 최고의 밀정이었던 배정자의 사과는 꽤 시원스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전 잘못을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신데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 아들 무덤 앞에서 죽는 게 소원입니다. 그랬군요. 예, 이렇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꽤 시원하게 사과를 해요. 예. 이렇게 좀 시원스럽게 사과를 한 예는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린 경우는 이제 그렇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반민특위 재판장에서 민족 앞에 죄 지은 나를 광화문 내거리에서 사지를 찢어 죽여라. 우와. 그 사죄를 해서 법정을 이제 울음받아 만들게 됐는데
근데 그거 외에는 참 되게 다들 뭐 나는 어떻게 했네, 뭐 어떻게 변명만 많았었는데 의외로 가장 그 밀정의 최고봉이라 할 만한 배정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과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끝나고 일본으로 가면 되는데 왜 남아 있다가? 근데 갈 수도 없었겠죠. 일본에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반민특위가 이제 와해된 다음에 네. 풀려납니다. 배정자 역시. 하지만 너무나 밀정 행각이 뚜렷하고 유명했던 그녀는 다른 친일파처럼 화려하게 부활하지도 못해요. 게다가 여자니까. 네. 그리고 1952년 2월 27일 전쟁이 아직까지 그 불을 뿜던 중에 어느 날. 네. 하필이면 생일날. 아. 배정자의 82회 생일날. 그는 그 세상을 등지입니다. 2월 27일이 생일이군요. 예. 그녀가 이제 마지막 숨을 하시던 때. 네. 그 앞을 스쳐간 사람은 누구였을까? 네. 그러니까 철물을 때 결혼해서 아들을 두었지만 일찍 죽어버렸던 첫 남편 전재식이나 뭐 두 번째 남자들이나 마적 두목, 그 다음에 뭐 갑부츠 아들 뭐 아무개, 그리고 애인이었던 30년 연하의 순사, 네. 뭐 등등이 많았겠지만 아마 가장 크게 떠오른 인물은 이토 히로부미? 이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삶을 규정했던 것은 고국의 누구도 아닌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랬군요. 배정자는 스스로 그 역사의 소용돌이 휘말려 버린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도대체 누가 배정자에게 침을 뱉을 수 있을까? 특히 지금 한일협정 그리고 위안부, 네, 아베, 박근혜 이런 키워드들이 떠올랐는데 이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 외교부 라인 이런 데서는 배정자를 과연 욕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겠지만요. 예. 오늘 배정자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사나이 오역 2월 마지막 주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선곡은 이현실이 불러주는 희망가거든요. 예, 이거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죠.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족할까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